이야기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움을 얻고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더 성장해 가는 일에 이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이야기는 때로 어떤 거창한 이론이나 설교보다 훌륭한 역할을 한다. 이야기는 머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가슴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이야기, 스토리라는 말은 보물 창고, 스토리지라는 말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야기는 보물이 저장된 창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야기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저장되어 있다. 좋은 이야기는 지혜로운 스승처럼 우리에게 감동과 더불어 지혜의 길을 밝혀준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창조적인 모델이 되어준다. 이야기만큼 훌륭한 선물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에서 인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제 앞에는 2001년 시간이 꽤 흘렀죠. 20여 년 전에 우리 곁에 온 책,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요. 이 책의 저자인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 그리고 번역에는 류시화 씨입니다. 도서출판 1에서 출판된 책. 방송에서 참 인용하기 좋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어서 많이 인용됐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책꽂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20년 전쯤 이게 현역에 있을 때 요즘 유튜브에서 이 김주한 채널, 김주한 TV를 진행하고 계신 연세대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문장,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는 존재다. 오늘 아침 일만 떠올려 봐도 아침에 6시에 눈을 떠서 양치질을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출근하기까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선택을 해서 오늘 아침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서 어제 산 옷을 입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기분 좋게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아침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 책의 역근이들, 저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바하족 인디언들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노래들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로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엮어낸 이야기들이 세상을 조금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믿으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전해지고 사람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저자인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혼의 전달자들입니다.
가능성, 따뜻한 마음, 영혼의 기쁨, 더 만족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자신의 권리 등 삶의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 채널을 통해서 또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에서 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베스트셀러에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고요. 이 책의 번역자로 활동한 류시화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인으로 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과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산문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등이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한편 서가 어딘가에 꽂혀서 가끔 눈을 맞추실 것 같은 추억의 책들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전체 이야기에서 제가 한 10% 범위 내에서 발췌해서 선택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번역을 한 류슈아 씨 잘 아시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산문집으로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권은 여러분의 서가에 꽂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부분적으로 오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잠깐 귀를 기울이실까요?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 스토리라는 말은 보물창고, 스토리지라는 말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야기는 보물이 저장된 창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야기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저장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그 중에 마더 테레사의 사랑이 없어서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병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독과 절망과 좌절의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이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씨앗한지 한두 개의 밭이라도 씨앗을 심을 만한 장소를 찾으라. 엘리 반 다이크. 5딸의 막내로 자란 나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루 할머니 찾이었다. 루 할머니는 키가 크고 선이 뚜렷한 얼굴에 인디안들처럼 길게 따내린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정원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뿐이었다. 극심한 경제 불황기를 거쳤기 때문에 할머니는 모든 물건을 2번 이상 쓰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물건들을 할머니는 집 앞 텃밭으로 가져가 무슨 용도로든지 이용했다. 루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당신이 거둔 씨앗들을 봉지에 넣어 갖고 왔다.
재활용지를 접어 만든 작은 봉투에 씨앗을 넣고 봉투 겉면에는 씨앗과 관련된 사항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글씨는 언제나 똑바르고 가지런했다. 할머니는 우리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씨앗들을 주곤 했다. 대개 나의 언니들에게는 토마토나 당근이나 금잔화 같은 씨앗들을 주었는데 그것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심어놔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었다. 언니들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게으른 정원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한테는 보살핌이 더 많은 씨앗들을 주었다. 내 바로 위 언니가 시집을 갈 무렵 루 할머니는 84세 나이에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큼지막한 정원에서 잡초 뽑기를 계속하셨다. 언니의 결혼 선물로 할머니는 당신의 정원에서 따모은 온갖 씨앗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유리단지를 주었다. 주둥이가 크고 넓적한 유리단지 안에는 색깔도 다양한 씨앗들이 원을 그리며 담겨 있었다. 맨 밑바닥에는 짙은 황토색의 두툼한 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빛이 나도록 무명천으로 광을 낸 금빛 옥수수 알맹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오이, 호박, 수박처럼 납작하게 생긴 씨앗들은 위쪽에 놓여 있고 그 틈새로 깃털이 부숭부숭한 금자나 씨앗들이 장식 무늬처럼 박혀 있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무명천으로 칸을 나눠 박하와 바질 씨앗들이 담겨 있었다. 유리단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노쇠 뚜껑으로 덮여 있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멋진 리본이 묶여 있었다. 갓 결혼한 부부가 평생 심어 먹고도 남을 씨앗들이었다. 2해가 지난 뒤 루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호사가 딸린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 해에 있은 내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화려하게 포장된 온갖 선물 꾸러미들 속에서 할머니의 그 유리단지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뻤다. 하지만 언니에게 주었던 것과는 달리 내 유리단지 안에는 씨앗들이 우아하게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백엔잎 속에 한꺼번에 넣었다가 유리단지 안에 그냥 쏟아 부은 것처럼 씨앗들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었다. 노쇠로 된 뚜껑 역시 오래 쓴 것처럼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생각한 나는 이 따뜻한 전통을 잊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남편이 도시에 직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거실에 그 씨앗 단지를 올려놓고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정원으로 되돌아갈 날을 약속이라도 하듯 그 씨앗 단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쌍둥이를 낳은 그 해에 루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나는 아이들의 호기심 많은 손길에 내 보물이 깨지지 않도록 씨앗 단지를 냉장고 위에 고이 올려놓았다. 마침내 우리는 주택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밭을 일구기에는 우리 집 마당에 햇빛이 너무 적게 들었다. 손바닥만한 터에 민들레만 잔뜩 꽂혀 있고 무슨 풀인지 모르는 것들이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해야 이따금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것뿐이었다. 아이들은 밤새 쑥쑥 자랐다. 마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뽑아도 금세 자라나는 풀들처럼. 머지않아 아이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남편은 직장에서 은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골에 내려가 남편은 낚시를 하고 나는 텃밭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
우리는 며칠 밤을 새우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이듬해 남편은 어느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에 목 아래쪽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물리치료를 받느라 우리가 저축했던 돈은 다 날아갔다. 남편은 겨우 손과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여전히 누군가 곁에서 일일이 시중을 들어야만 했다. 끝없이 병원을 오가고 돈 걱정을 하느라 나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다. 조만간 나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만 하는데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난 남편을 침대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루 종일은커녕 낮 동안에도 간병인을 둘 형편이 못 됐고 간호사 딸린 요양소는 더욱더 생각할 수 없었다. 나 혼자 남겨지면 너무 지쳐서 먹을 기운조차 없었다. 다행히 근처에 사는 바로 위의 언니가 날마다 들러 이것저것 먹을 걸 챙겨주었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라자냐를 한 접시 해갖고 와서 즐겁게 떠들며 나를 식탁으로 끌어안쳤다. 언니가 남편의 상태에 대해 묻는 순간 나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다. 조만간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돈이 없었다. 언니는 나를 달래며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그거라도 갖다 쓰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와서 남편을 돌보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나는 앞에 놓인 접시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욕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우리 둘 다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익숙한 친구처럼 절망감이 저녁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추슬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언니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다 남은 라자냐 접시를 치우기 위해 일어났다. 언니가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그 위에 얹혀있던 씨앗 단지가 벽에 부딪히며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언니가 놀라며 물었다. 이게 뭐니? 언니는 손을 뻗어 그 유리 단지를 내렸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내가 쳐다보며 말했다. 루 할머니가 선물한 씨앗 단지야. 결혼 선물로 언니도 하나 받았잖아. 기억 안 나? 언니는 나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그 유리 단지 안을 살폈다. 그러더니 내게 물었다. 너 아직까지 이 유리 단지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거니? 씨앗을 뿌릴 만큼 좋은 밭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 언니는 한 팔에 유리 단지를 끼고는 내 거품 묻은 손을 잡아당기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어서 이리 와봐.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식탁으로 되돌아왔다. 노쇠 뚜껑은 녹이 슬어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뚜껑을 여는데 성공한 언니는 미처 말릴 겨를도 없이 식탁 위에다 유리단지 안에 든 씨앗들을 모두 쏟아버린 것이었다. 씨앗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며 사방에 흩어졌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씨앗들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다. 햇빛에 그을린 갈색 씨앗들이 쏟아지면서 그 안에서 오래된 노란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언니는 얼른 그 봉투를 주워들어 내게 내밀었다. 어서 열어봐.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봉투 안에는 5장의 주식 증서가 들어있었다. 한 장의 증서마다 100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회사 이름을 확인하고 내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언니가 말했다. 너 이 주식이 지금 얼마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씨앗들을 한 줌 들어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루 할머니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그 모든 세월 동안 정원을 가꾸셨으며 이제는 그 유리단지 안에다 평생 동안 지속될 사랑을 심어 놓으셨던 것이다. 나를 천사로 만든 사람. 누군가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고 용기가 되는 말을 속삭여주고孤独한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시도했을 때 놀랍도록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로레타 거자툴리스.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내가 사는 동네 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간호사를 돕는 일을 했다. 여름방학 내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를 일했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길레스피 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보냈다. 길레스피 씨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의 상태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는 듯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면서 여러 날 동안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덧 그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됐다. 비록 그가 이따금 내 손을 꼭 잡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길레스피 씨는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일주일간 부모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왔다. 내가 병원으로 갔을 때 길레스피 씨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간호사에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가슴에 묻어둔 채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자원봉사자 일을 계속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러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다. 주유소에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가 누구라는 걸 떠올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다. 길레스피 씨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혹시 5해 전에 의식불명 환자였던 길레스피 씨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내가 그를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며 보냈는지 설명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따뜻한 두 팔로 나를 껴안았다. 그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고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한 인간이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길레스피 씨는 자신을 소생시킨 힘은 바로 내 목소리와 내 손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설명했다. 우리는 둘 다 한없이 눈물을 쏟다가 다시 포옹을 하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길레스피 씨는 내 마음을 날마다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었다. 나는 내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결코 그를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나를 천사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곳에 불이 켜져 있었다. 다른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등불을 켜면 결국 자신의 길도 밝히는 것이 된다. 벤 스위틀랜드.
소아과 의사로서 개인 병원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 내 생활은 언제나 바빴다. 낮이고 밤이고 한가할 틈이 없었다.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서류 정리에 매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다시피 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사실 내게는 매우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환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 들렀다가 다시 병원으로 와서 진료 기록표 더미를 훑어 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환자의 기록표를 살펴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날 당직 근무인 내 동료 의사일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전에 내 환자였던 18살의 브라이언이 서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브라이언을 진찰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밤 2시가 넘은 이런 늦은 시간에 왜 돌아다니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생각할 것이 좀 있어서 걷던 중이었어요. 난 그에게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며 함께 생각해 보자고 권했다. 나는 물을 끓이려고 올려놓았고 우리는 곧바로 얘기를 시작했다. 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마음속 생각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고민과 좌절에 대해 브라이언은 분명히 밖으로 표출해야만 하는 많은 두려움과 고민거리들을 갖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라이언은 최근에 헤어진 자신의 여자친구 때문에 그리고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자신의 학교 성적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지만 지금 성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는 또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데 그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다고 여기고 있었다.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과연 신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고 브라이언은 말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려고만 노력했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약간의 조언을 했다. 나는 건축가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라이언과 나는 우리가 가진 고민과 두려움을 안에만 감춰두지 않고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마침내 나는 브라이언을 집까지 태워다 주었고 브라이언이 창문을 통해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돌아왔다. 그날 밤 이후 브라이언은 자주 우리 병원에 들렀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시간에 그는 나를 찾아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여러 면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는 알고 보니 무척 밝고 적극적인 학생이었고 우리 병원 직원들과도 금방 좋은 친구가 됐다. 브라이언과 처음 대화를 나누고 6달이 지난 뒤 나는 다른 도시로 병원을 옮기게 됐다. 그리고 병원을 옮긴 지 1년쯤 지났을 때 브라이언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알리는 카드 한 장을 받았다. 카드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브라운 의사 선생님께 먼저 그날 밤 저와 대화를 나눠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그날 밤 저는 기분이 무척 우울했고 자살을 할 결심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나빠져 있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선생님의 병원을 보게 됐고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에선지 저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모든 대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은 아직도 저희 삶에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제가 그 힘든 시기들을 잘 헤쳐 나가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계신 곳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빌며 브라이언. 난 이 편지가 내가 브라이언에게 해준 어떤 특별한 행동의 결과라고는 믿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대화는 매우 평범한 것이었다. 하지만 브라이언과 나의 만남이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다. 어떤 사람은 브라이언이 자살을 결심한 그날 밤, 내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일이 우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은 우리들 각자를 통해 빛나고 있다. 그 빛이 우리를 서로의 길을 안내하고 도와준다. 브라이언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린 그날 밤도 그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제임스 C. 브라운. 삶에 대하여 후원자. 모든 사람의 삶에는 한 사람의 후원자, 항상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해준다. 목표를 갖게 하고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 톰 크루즈. 모든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의 후원자가 필요하다. 그를 아껴주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의 후원자는 릴리안 아줌마였다. 엄마와 나이가 비슷했지만 릴리안 아줌마는 우리 할머니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릴리안 아줌마에 대한 내 최초의 기억은 내가 5살 때였다. 아줌마의 딸과 나의 언니는 7살짜리 독재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사과나무에 올라가고 나는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 그들은 나를 아기라고 불렀다. 최근에 기저귀를 벗어던진 나에게는 그것이 큰 모욕이었다. 그때 릴리안 아줌마가 다가와 허리를 굽혀 나를 번쩍 치켜들어서는 사과나무의 맨 아래쪽 가지에 앉혀주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나를 달랬다. 아줌마는 내가 돌을 맞이했을 때부터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다. 나무에서 내려온 뒤 아줌마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사온 비엔나 산도를 주었다. 그리고는 나와 평생 동안 계속될 최초의 대화를 시작했다. 아줌마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꼬맹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 너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겠니? 아줌마는 친구들도 많고 일도 했기 때문에 늘 바빴지만 언제나 시간을 내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별 특색 없는 유치원생일 때나 말 안 듣는 사춘기일 때나 어색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반항적인 대학생일 때도 아줌마는 늘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머리를 뒤 흔들 때도 릴리안 아줌마는 결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으며 내가 집에 찾아갈 때마다
한 번도 어김없이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사온 비엔나 산도 과자를 내놓았다. 릴리안 아줌마는 내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내 수많은 남자친구들이 아줌마의 집 현관을 거쳐갔다. 그럴 때마다 아줌마는 늘 내가 좋아하는 그 산도 과자를 내놓았으며 내 남자친구들이 진심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썼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남자친구들과의 수많은 헤어짐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릴리안 아줌마는 내 부서진 가슴에 파편 조각들을 주워 담아 주었다. 아줌마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녀석은 처음 볼 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 마침내 내가 한 남자에게 정착했을 때 릴리안 아줌마는 우리 두 사람만을 초대해 맛있는 저녁을 대접했다. 아줌마는 여전히 나를 꼬맹이라고 부르면서 디저트로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만든 비엔나 산도를 내놓았다. 그 남자친구는 결국 내 남편이 됐다. 남편이 아직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곤 사설학원의 시간 강사뿐이었다. 얼마 안 되는 내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우리는 심각한 가난에 부딪혔다. 하루는 릴리안 아줌마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꼬맹아,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 통장에 $500를 따로 저금해 놓았어. 어떤 이유로든 돈이 필요하면 내게 연락해라. 그러면 그 돈을 너에게 보내주마.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그런 다음 아줌마는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큰 비상금이 생긴 것이다. 난 결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남편은 마침내 학교를 졸업했으며 좋은 직장을 얻었고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 릴리안 아줌마는 나보다 더 감격해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줌마는 나에게 아직도 나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그 비상금을 상기시켰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릴리안 아줌마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 아줌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줌마도 돈이 부족했지만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내가 언제라도 전화를 걸기만 하면 아줌마가 그 $500를 내게 보내주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나는 릴리안 아줌마에게 한 해에도 수없이 안부 전화를 걸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같은 식으로 시작됐다. 릴리안 아줌마, 저 캐롤이에요. 누구라고? 아줌마는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 모르는 채 했다. 할 수 없이 내가 말했다. 아줌마, 저 꼬맹이에요. 그러면 아줌마가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꼬맹이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은데. 난 미소를 짓곤 했다. 아줌마한테는 내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20대 후반이 됐을 때 나는 릴리안 아줌마에게 작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아줌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도 기뻐했으며 둘도 없는 응원자가 돼주었다. 내 책이 출간됐을 때 아줌마는 한 덩어리를 사서 내게 서명해달라고 소포를 붙였다. 아줌마는 그 책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한 권씩 돌렸다. 내가 쓴 책이 동화책이고 그 책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어른이라는 사실은 아줌마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33살이 됐을 때 나는 허리를 다쳐 7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이 힘든 시기 동안 릴리안 아줌마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할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바뀌어 갔다. 이젠 릴리안 아줌마가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됐다. 마침내 나는 내가 아줌마에게서 받은 것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고 느꼈다.
허리가 다 나았을 때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릴리안 아줌마를 찾아갔다. 세월은 아줌마에게서 그 좋은 미모와 멋진 옷차림을 빼앗아갔다. 아줌마는 아직도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고 내 아이들에게 뉴욕 최고의 제과점에서 만든 비엔나 산토 과자를 대접했다. 두세 해가 지나 나는 릴리안 아줌마를 깜짝 놀리켜 줄 일을 했다. 나는 새 책을 아줌마에게 헌정한 것이다. 나는 책 앞에 실린 헌사에 이렇게 썼다. 언제나 그곳에 있어준 릴리안 아줌마에게 이 책을 바친다. 1월이 됐을 때 나는 주말을 틈타 릴리안 아줌마를 방문했다. 아줌마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식사도 잘 못한 것 같았다. 아줌마는 내가 너무 커버린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 아줌마를 불쾌하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슬픔에 잠겨 떠났다. 2, 3주 뒤에 나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줌마는 손님이 와서 통화를 할 수 없다며 다음에 자기가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줌마는 오래도록 전화를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폐렴과 전염성 단구 증가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다. 그것은 릴리안 아줌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가족을 돌보고 글을 쓰느라 내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두어 달을 보내야만 했다. 릴리안 아줌마가 생각났지만 전화를 걸 기운이 없었다. 마침내 난 다시 회복됐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느라 허둥대야만 했다. 릴리안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한 달이 넘도록 전화를 해보다가 마침내 나는 아줌마가 딸네 집에 가 있는 모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가 6월이 됐을 때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사실은 릴리안 아줌마가 유방암에 걸렸단다. 암이 전신에 퍼져 오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한테 진작 알리려고 했지만 내 병이 도질까봐 말하지 못했어.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난 당장에 아줌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내가 방을 잘못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휠체어 위에 늙고 머리가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마른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내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 여인이 힘없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꼬맹아, 내가 와줘서 기쁘구나. 어서 이리 와 앉아라.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보렴. 난 릴리안 아줌마 옆에 앉아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 아줌마는 이제 자기가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줌마에게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아줌마를 무척 그리워하리라는 것도 나는 결코 아줌마를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나 나의 후원자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아줌마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아줌마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좋아하는 비엔나 산도 과자가 나왔지만 나는 한 개도 먹을 수 없었다. 나는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었다. 나의 비상금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나를 꼬맹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 해가 지나 릴리안 아줌마를 잃은 아픔도 차츰 무뎌져 갔다. 어느 여름날 아침 벨이 울려 나가보니 우체부가 서 있었다. 릴리안 아줌마의 딸이 내게 보낸 소포였다. 소포 안에는 아줌마의 유언에 따라 내게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500가 예금된 저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캐롤
가버니 보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서 몇 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더 계속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열리셨어요? 오늘은 끝으로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보낸 시를 앞에 싣고 있는데요. 독자의 시, 독자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마음이 텅 비었어요.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두 눈이 메말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실망에 잠겨 살았으니 내 영혼을 이끌어주세요. 세상은 날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천국에 살듯이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과 웃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동안 앞이 안 보였어요. 모든 인간은 형제라고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친절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더 많은 읽을 거리를 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랑이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러면서 더욱 커진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미해군 소위 모리스 패스모. 오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저의 엄마가 생각났어요. 떠날 시간 몇 달 전쯤 꼭 저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대략 짐작은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 어머니의 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중단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문득문득 어머니의 중요한 그 내면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후회가 크지요. 질책하게 되고요. 엄마에게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해드리고 싶네요. 해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꽃이 많은 이 계절에 흰 나비를 보면 저는 떠나가신 어머니, 엄마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몇 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오래전 책이지만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